여갈몬 역자랄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제 8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밥쌤입니다. 네. 네. 자, 전쟁 특집. 전쟁 특집. 네. 조선의 전쟁 특집. 네. 오늘 병자호란. 네. 병자호란.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을 했었고요. 네. 오늘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할 거예요. 자, 임진왜란이 끝이 났습니다. 7년 동안 했어. 네. 7년 전쟁이 끝이 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왕이었던 선조가 열심히 수습을 해보려고 하다가 망했어. 잘 안 됐죠. 망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도는 좋았으나 잘 안 됐다. 능력 밖이었다.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자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에 무법천지가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어린 영창대군을 조금 키워가지고 세자로 만들고 국왕에 즉위시키려고 했었던 선조의 계획은, 그리고 서인들의 계획은 이제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광해군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북인들 중에서도 대북파, 네. 강경파들이 북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서인과 영창대군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이 숙청이 됩니다. 죽고 서인들은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꺼다 놓은 보릿자루들처럼 이렇게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죠. 서인들이 곤조가 있거든요. 곤조는 일본 말인가? 고집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선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인이 지지율이 높았어요. 왜? 왜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조차도 명분론 그리고 의리 이런 게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좀 팽배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물론 배고파 죽는 거는 안 좋죠. 나쁜데 이제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된다. 왜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줘서 그 우리가 기사회생한 거는 맞지 않느냐라는 주의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북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후금이라고 하는 이제 여진족이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지들한테도 적인 거야? 그렇죠. 그 후금이 어떻게 했냐면 후금이 명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금이 점점, 그러니까 여진족이라고 하는 오랑캐 애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대륙을 뺏겠다라는 의지인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 종족이 자기들 그 근거지에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왜? 나라를 세웠다는 건 거기 북쪽 춥거든요. 그리고 아니 주가 살기 위해 그냥 나라를 좀 체계적으로 세울 수도 있지. 그러지 않아요. 남쪽으로 가겠다는 야망을, 왜냐하면 후금 자기를 황제로 칭하는 거거든요. 중국 대륙을 차지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다 그래요. 들어가 보겠다 이거예요. 중국으로. 이 후금은 명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명은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그 조명 전쟁, 그러니까 조명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조일 전쟁에 참전을 했었기 때문에 약해져 있습니다. 명나라가. 그래서 이제 후금이 점점 키워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중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야망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명나라하고 전쟁을 몇 번 벌여요, 후금이.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에서는 조선한테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하죠. 우리가 도와줬었으니까 너네도 도와달라. 그러면 조선 내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도와주러 가야지예요. 네. 서인과 도움 받았으니까. 서인과 남인은 노발대발하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나 북인과 강해군의 생각은 다르죠. 지금 전란 수습하기 바쁘다. 우리도 지금 플러스 힘들다. 전란 수습하기 바쁘다 플러스 100% 후금이 이긴다. 우리가 도와줘 봤자. 야 근데 그게 있잖아. 그렇게만 들으면 좀 치사하다. 맞지? 그거야. 우리를 도와줬잖아. 네 맞아요. 근데 네가 내를 도와줬는데 네가 다시 나한테 도와달라 그랬는데 도와줘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니뭐 도와줘봐야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팽 치는 거잖아 그냥. 딱 조선 백성들의 마인드예요. 누나가.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들리는 게 맞아. 그러나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군주는 그렇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래. 광해군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그렇지, 거예요. 정말 안을 위해서는 지금은 내가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더 멀리 보면 지금 명을 도와주고 후금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해요. 중국 전체를 후금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럼 또 우리는 또 얘네는 불리해질 대군을 테고. 이끌고 이 후금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된다. 고려 때부터 그 진짜 정치했네. 고려 때부터 쭉 중국 대륙에 광종 때부터 말씀드렸죠. 큰 나라가 들어서면 그 나라 연호를 쓰면서 조공도 바치고 실리를 취하고 거기서 찢어지면 어디에 붙어야 할지를 간을 보다가 그냥 우리만의 그 연호를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지금까지 쭉 벌여왔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줄타기 외교를 잘 펼친 국왕이 성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후금이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홍립 장군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한 통 써서 후금 장수한테 전달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명, 후금, 조선이거든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하고 후금이 이렇게 전투를 벌일 때 이쪽으로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후방을 치러 올라가는 거죠. 강홍립 장군이 군사 한 3천을 데리고. 그럼 이제 후금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편지를 전달하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지금. 명나라하고의 의리도 있다.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라. 너네가 성장하는 동안 우리 임진왜란 했다. 그때 명나라가 우리를 쳐서 명나라가 약해져서 너네가 명나라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 명나라 우리 도와줘서 그런 거 너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입장도 있다를 전달을 하죠. 그래서 후금의 군주가 광해군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오. 아 오케이 비밀로 해줄게. 대신 너무 우리 오랑캐라고 하지 마라. 친하게 지내자. 요런 정도로 그치게 되는 거예요. 후금을 그러면 군사를 후금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치러 간 거죠. 때리러 가는 거야. 아. 때리러 후금을 가서 공격을 하면서 공격하러 가가지고 이런 액션이니까 일제 전투는 안 하고 편지만 전달을 하는 거지. 항복하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 SNS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지 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한 거를 비밀로 해주겠다. 대신에 친하게 지내자. 우리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오랑캐라고 하지 마라.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 남인, 백성들은 꿈에도 모르는 일인 거죠. 가긴 갔으니까. 공격하러 갔으니까. 공격하러 갔으니까. 그런데 광해군만 아는 일이네. 강홍립 장군도 알고 그 같이 갔던 군사들도 알긴 알겠지. 그 이제 그 군사들이 우와. 깨끗하게 살아서 돌아오니까 백성들도 아 전투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금과의 중립 외교 관계를 유지를 한 거예요. 안에 좀 더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런 외교가 있었겠지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애들도 그냥 입 다물게 만들고 그치. 밖에도 해를 안 끼치고. 그렇지. 왜냐면 거기 보낸 장수들도 다 북인이고 대북파고 광해군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중립 외교를 한 거예요. 결국 광해군의 예측대로 후금은 명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켰다기보다는 거의 빈사 상태를 만들어요. 명나라를. 그런데 조선 내에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왜? 지네가 중국에서 전쟁했는데 지네가 왜 쿠데타를 해? 이 안에서 서인과 남인이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왜 또?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광해군이 이 학정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동생을 죽인다든지 왕비들을 죽인다든지 자기 계모긴 하지만 엄마를 죽인다든지 이랬다 이거예요. 그걸 명분으로 광해군을 쫓아내요. 그래서 인조가 즉위를 합니다. 네. 이게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 인조는 그럼 그쪽 사람이야? 인조는 완전 서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조가 딱 즉위하자마자 내세운 게 친명 배금이에요.
헐. 아니 명나라가 망했는데 뭔 친명이야? 명나라 거의 빈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친명 배금이에요.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친명 배금을 딱 이렇게 그리고 내세운 거예요. 대외적으로. 참나. 친명 아니 배금을 이미 기울었는데 왜 이득이 없잖아. 사대주의 명분이 뭐래요? 그때 말했던 명분. 아버지인데 명분과 아버지를 의리가 공격한. 그거야. 우리를 임진왜란에서 구원해줬던 명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네. 그렇게 이제 광해군의 조카였던 이제 이 인조가 즉위했던 그때 나이가 이제 인조 나이가 29살인데 29살이면 사리분별이 똑바로 돼야 될 건데 사리분별을 똑바로 못 떠오줌 못 가리는 거지. 친명 배금을 딱 내세운 거예요. 이제 그 정권을 딱 잡고 대북파 그러니까 북인 세력들 있잖아요. 싹 다 쫓아내고 이제 완전히 북인 세력은 소멸해 버렸어요. 이제 서인이 1당, 2당으로 남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겨우 나라를 지켜놨잖아 광해군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랑캐랑 손잡고 아버지를 핍박한 존재가 돼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인조가 즉위를 했을 당시에 이제 인조는 민심을 수습을 하고 친명 배금을 천명을 했으니까 이제 명나라를 도와서 후금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보려고 딱 하는데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삐걱거림이 있냐면 이제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투 전쟁을 엄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인조가 반정을 해서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해군 세력을 쫓아내고 인조가 즉위하는 걸 도왔던 사람인데 이 이괄을 처음에는 이제 인조가 이뻐했어요. 물론 그냥 역사책에는 그 공신이었던 이괄을 멀리 한직으로 쫓아냈다. 그래서 이괄이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역사서에는 서술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그리고 박영규 교수도 그렇고 여러 역사학자들이 판단해 봤을 때 그게 아니다. 북방으로 보낸 거는 이뻐해서 보낸 거다.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낸 거다. 왜냐하면 친명 배금을 천명했던 군주였던 인조기 때문에 후금하고 맞닿아 있는 경계선에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이괄을 보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리를 준 거였다 사실은. 지 입장에서는 엄청 믿는 사람을 보내는 자리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괄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부터 굉장히 군사도 많이 모으고요. 훈련도 많이 하고요. 성책도 방비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했어요. 이괄이. 그런데 이 조정 내에서 이괄을 너무 이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이괄을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참 어딜 가나 씨.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문회라는 사람과 허통이라는 사람과 이유라는 사람인데 문회와 허통과 이유가 서인의 실세거든요. 서인이면 같은 정당이죠. 같은 정당의 실세였던 이 허통과 이유와 이 문회가 모함을 합니다. 이괄이가 북방 지역에서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그 처음에 인조가 그걸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그럼 진상조사를 해봐라. 한 거예요. 이 진상조사단을 보내죠. 가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혐의 없음, 무고였음. 이 밝혀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무고를 한 문회, 허통, 이유를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고이 밝혀져가지고. 그런데 서인의 실세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서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진상조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뭐 질서가 없노. 질서가 없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해서 질서가 별로 잘 않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외치니까 인조가 오히려 얘네를 설득합니다. 아니지 않느냐. 무고 이미 밝혀졌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막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이괄이는 거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괄의 아들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문책 한번 해보는 걸로 하자. 문책이라 하면 고문이에요. 아이씨. 해보는 걸로 하자. 야, 잘하고 있는. 이렇게 그나마 서있는 애들을 누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괄의 아들 레미가 소환이 됩니다. 그럼 잡혀가요. 문제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괄은 어떻게 될까요? 빡치지. 빡치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괄은. 그러니까 이게 봐봐. 원인과 결과를 단정 지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걔네 그 조사하러 갔다는 걔네는 보니까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일으키고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거 아니야.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도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써놓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희한놈의 새끼들 진짜 초반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조 즉위하고 나서부터 개판인 거지. 이게 인조 즉위 10개월 만의 일이에요. 헐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은 돼가지고. 근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간지도 1년이 안 됐다는 소린데 그렇죠. 무슨 군대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괄이 그때 모아놓은 병사들을 쫙 이끌고 우 쳐들어오니까 추풍낙엽이에요. 왜냐면 이괄이 진짜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인들은 그렇겠지. 저봐라 내 말이 맞지 이러고 있겠지. 내 말이 맞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괄이 반란을 성공시킬 판이야 지금. 도성을 점령했어. 지네 시나리오는 이괄이 반란을 진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뒤집어 씌워서 이괄을 내려앉혀야 되는데 이괄이 반란 성공할 판이야 지금. 죽어봐도 죽었구만. 도성이 함락이 되고 인조가 피란을 갑니다. 와우. 강화도로 피란을 가요. 10개월 만에. 잘한다. 잘한 짓이죠. 그게 이제 이괄을 지원하고 있었던 평양을 지키고 있었던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장수가 이제 이건 반란이다 이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이괄하고 대치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괄의 반란이 진압이 돼요. 그렇게 진압에 성공합니다. 이괄은 당연히 숙청이 되겠죠. 진짜 이괄은 진짜 운 없는 사람이네. 억울하죠. 그래서 누가 반란을 일으켰더니 도성에 있는 군주가 쉽게 피란을 가버리더라 라고 하는 게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리면 도성 한양 내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서울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민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군주가 도망을 갔으니까. 도망을 갔으니까 뭐 저따위 군주가 다 있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팽배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어쨌든 이괄의 반란이 진압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인조는 즉위 초부터 삐걱거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괄의 반란을 평정하고 3년이 지났어요. 어쨌든 인조가 즉위한 다시 그동안도 서인이 활개치고 있었고. 서인이 활기를 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친명 배금을 겁나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랑캐 놈들 늘상 나오는 뉴스가 오랑캐예요. 그럼 듣는 오랑캐들이 기분 나쁘죠. 그죠? 오랑캐 하면 듣는 오랑캐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금은 이제 호시탐탐 저거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한번 쳐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후금도 기분이 나쁘지. 처음에 주가 편지를 그렇게 보낸 나라가. 그러니까 듣는 오랑캐 후금이 기분이 나빴다 이거야. 그래서 호시탐탐 쳐들어가 언제 한번 때리잡지 조선 저놈들네 때리잡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후금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후금이 이제 이괄의 반란이 진압된 지 3년이 지난 1627년 정묘년이에요. 아직 병자년이 아니죠? 맞네. 정묘년에 정묘호란 쳐들어와요. 3만을 이끌고. 3만 군사 3만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임진왜란 20만으로 쳐들어왔었거든요. 뭐 그러면 작은 거네. 그렇게 큰 군대는 아니에요. 3만을 이끌고 심지어 후금 황제가 직접 오지 않아요. 용골대라고 하는 장수가 3만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 아니면 겁만 주고 오자였던 것 같아요. 내볼 때는. 근데 실제로 겁을 엄청나게 집어먹습니다.
인조 쳐들어왔다는 소식 듣자마자 강화도로 도망가고요. 또 강화도로 도망가고 의주, 용천, 선천, 안주성 그리고 그쪽을 지키고 있었던 명나라 장수 중에 모문용이라는 장수가 있거든요. 명나라 장수도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항상 우리랑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명나라 장수 모문용 부대조차도 못 막았어요. 이 산만을. 그러니까 후금은 진짜 전투를 잘하는 거죠. 그 명나라와 반면에 명나라와 조선은 빈사 상태인 거예요. 군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쭉쭉쭉 밀리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가고 결국에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후금을 막았어요. 야, 이 나라는 위기 상황은 전부 그냥 국민이 지켜. 뭐 위기 상황에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막 한 적도 그렇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친명배금을 해놓고 그렇게 금에서 쳐들어왔으면 대차게 싸워야지. 그걸 못했던 거지. 그럴 거면 그렇게 소리를 내지 말든가. 내 말이. 그래서 내가 인조를 싫어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잖아. 주가 그렇게 싸워 진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대차게 덤비지도 못할 거면서 그따가 배금은 왜 하는데? 그나마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은 달라. 친명 배금을 겁나 내세우면서 군대 내실을 확실하게 찾았어.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인조는 강화도로 점령을 이게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네. 그래서 이제 임진강 지금의 저쪽에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곳 있죠. 거기 지역까지 후금이 싹 점령했어요. 오. 거의 뭐 북한 땅 전체를 뭐 후금한테 뺏길 지경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다 점령하고 온 건 아니었어요. 일직선으로 바로 내리꽂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가까스로 위기는 모면을 하고 약간 지리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후방이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용골대 누가? 입장에서도. 후금의 용골대 입장에서도 이제 명나라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명나라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목적이 삼만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점령이 아니라 겁주는 거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해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가 이 조건을 지키면 우린 그냥 군사 물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압록강 이남 지역의 땅을 후금한테 넘겨줄 것. 네. 그다음에 명나라 모문용 장수 그놈 잡아서 나한테 보낼 것.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명나라 토벌하러 갈 때 군사 1만을 지원할 것. 1만이라 해봐야지 나한테 별 의미 없는 숫자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편들지 말고 우리 편들어라가 핵심인 그 거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형제 예우로 취할 것. 이제 오락가락 하지 말고 형님으로 모셔라 이거죠. 형님으로 모실 것. 이렇게 화의 조건을 내걸었고 이제 우리는 못 이기는 척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할게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인조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렇겠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형의 국가로 모시기로 해놓고 군사를 모읍니다. 언젠가 저놈들이 또 쳐들어올 거니까 방비를 좀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좀 내 스타일 아니다. 인조가. 근데 이 후금이 이제 그 명나라를 거의 이제 찍어 눌러버려서 명나라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더니 그러면 이제 중국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러더니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내가 청나라 황제다를 이제 대외적으로 천명을 빡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이제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군신의 관계다. 우리가 임금 국가고 너네가 신하 국가다. 그거를 신하 국가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조약을 맺자. 플러스 황금과 백금 합쳐서 1만 양. 그 다음에 전쟁에 쓰는 말 3,000필. 훨씬 더 무거운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이제 요구하는 거죠. 훨씬 더 무거운. 그 전보다. 그 전보다. 그 전에 그 약속도 안 지키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 뛰어댕기는 병사 3만도 보내라. 이게 후금의 요구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언제는 지켰나? 이제 선전포고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 안에서. 선조가. 인조가. 인조가. 인조와 서인 세력들이. 근데 이게 밖으로 세면 절대로 안 돼요. 걔는 너무 좀 거짓말쟁이 같아. 근데 뭐
터무니없이 요구 조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키기 힘들기도 했거니와 지키겠다고 한 것도 안 지켰잖아. 그게 이제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광해군이 펼쳤던 외교도 협상력이거든요. 명나라한테 명분도 유지하면서 이 후금하고의 관계도 조금 돈독히 하는 이런 식의 협상력이 필요한 건데 협상력도 없으면서 내지르는 것만 해놓으니까 안 되는 거지. 외교라고 하는 건 법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기나 마련이에요. 그럼 약자는 강자한테 약간 빌붙는 척도 하면서도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부도 하고 군주란 그래야 된다라는 거지. 강자한테는. 그러면 이런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협상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심한데요.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걸 못하는 거지 인조가. 인조와 인조 이하 그 서인들을 그걸 못했던 거죠. 나라의 수장감은 아닌 것 같다. 그쵸. 그게 막 선전포고로 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들켜서도 안 되는 건데 들켜버려요. 아휴. 그래서 용골대 플러스 마부대의 장군이 이제 태종의 존호를 알리고 그죠? 그 이제 후금의 청나라의 태종, 청나라의 태종의 존호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인조 와이프가 죽어요. 인조 비가.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문상 갈게라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문상 갈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와가지고 사진으로 와가지고 한 번 더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제 신하 국가로서의 예를 갖춰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하 국가로서 예를 갖춰라. 우리가 일단은 문상하겠다고 오긴 왔지만 우리 황제의 뜻은 그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의 이제 그 서인 세력들이 이 어디서 오랑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인조는 거기 동조해가지고 이 사신들을 잡아 가다 비네. 이 너무. 근데 계속 오래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 걱정은 되지. 그래서 풀어는 줘. 근데 그 국서에 사인은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너네 집에 가 그냥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집안도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래서 화가 난 청나라 태종이 이번엔 장난 아닙니다. 청나라 군대만 7만,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 점령한 몽고 군대 3만, 청나라에서 점령한 명나라 한족 군대 2만, 합쳐서 도합 12만의 병력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건 이제 죽이자는 거지. 네,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전쟁,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러면 침입을 받았다라고만 나쁜 놈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침입했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약간 지발등 쥐가 찍었구만. 그죠? 과정이. 맞아요. 그게 호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발등을 찍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일본 놈들이 침략을 한 거였다면 이 청나라가 쳐들어온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참사예요. 외교 실패인 거죠. 이거는 약간 침입한 놈이 나쁜 놈이다라고만 말을 못 하겠는데 왜냐면 지네 입장에서는 여러 번 기회를 줬어. 여러 번 접촉을 시도를 했고. 그렇지. 그거 맞아. 그래 외교 참사인 거야. 외교 실패인 거지. 어쨌든 12만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청태종이. 근데 얘네가 참 뭐라 해야 될까 전쟁을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의주나 평양 쪽을 통틀어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경업 장군은 전쟁을 좀 제법 하는 편이에요. 잘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걸 알아. 우회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조가 강화도로 토끼는 걸 그 전에 한번 봤거든요. 아예 그 방향으로. 네, 우회를 해가지고 빠르게 쳐들어옵니다. 와우. 그래서 인조가 이 왕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강화도로 피신시키고 자기가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이미
청나라 군대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의 서울의 그 어디냐 서울 안으로 여튼 들어온 거네. 서울 안에 그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와우. 지금의 서울시에 있는 거기 아무튼 거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남한산성이에요. 지금의 저기 남한산성. 그렇죠. 서울 은평구하고 불광동 사이를 이미 통과해버린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잘하는 장수라는 사람은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람 이름 뭐였지? 뒤늦게 임경업 장군이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이 우회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정에다가 급하게 이 파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하셔야 된다라고 보냈지만 이미 늦은 거죠. 빨리 피하셔야 된다. 참 그 우회하는 게 며칠 동안 그럼 들키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렇죠.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하나? 그 많은 치는 척 했겠지 뭐. 12만이니까 몇만은 치는 척하고 몇만을 돌렸겠죠. 대박. 그래서 이 우회한 인원이 있다라는 걸 아니 우리가 몇 명 간다라고 말하고 온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똑똑하네 진짜. 인조를 비롯한 나머지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해 가지고 다음 날 바로 강화도로 남한산성에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폭설이 쏟아졌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갔어. 그동안 이놈들이 강화도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로도 피신을 못해. 강화도에 근데 피신 가 있잖아 지쳐가 지금. 그러니까 몇 명은 이미 잡힌 거야 볼모로. 와 대박. 씨 상대편인데 잘하는. 그래서 남한산성을 그때 당시에 남한산성을 지키는 병사가 13,000. 네. 저놈들은 12만을 끌고 쳐들어왔는데 남한산성을 지키는 병사가 그냥 하루 아침 감 아이가. 13,000. 근데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남한산성 안에 있는 곡식이 14,300석. 그 다음에 장, 그러니까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 있죠. 그게 220 항아리. 이게 이 병사들이 버티고 버텨봐야 50일 정도 버틸 분량. 네. 남한산성은 산성이에요. 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야. 이걸로 버텨야 돼 50일을. 50일이 지나면 굶어 죽는 거지 그때부터. 어쨌든 죽을 팔자. 12월이었어요. 겁나 추워요. 수급도 안 돼. 근데 강화도까지 삥 둘러가지고 점령을 한 거예요. 서울부터 해가지고 강화도 삥 둘러가지고 청나라 12만의 군대가. 걔는 50일만 밖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밖에서 맨날 고기 굽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만 풍겨요. 뭐 전쟁 내려와서 전쟁하고 힘쓰고 할 것도 없네. 그냥 50일만 견디고 앉아 있으면 되네. 그러면서 이 악랄한 오랑캐 놈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약탈하고 여자들 강간하고 한 거예요. 아니 무고한 백성들은 왜 그렇게 괴롭히는데 전쟁만 하면. 그러니까요. 한 거예요. 그 짓을. 막 이 주변에 이게 주변에 그 이제 주변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임경업 장군이나 이런 거. 어떡하지? 들이받아? 그러면 우리마저 다 깨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서신이라 주고 받아야겠는데 그것도 이미 길목이 다 막혔어. 그 어차피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군주인 인조가 항복을 하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후비를 치면은 이 항복조차도 진정성이 떨어지니까 그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후비를 안 치자니 이 안에 있는 인조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잖아. 무슨 상황인지 밖에 있는 군사들. 그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군사들. 그래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파발을 바깥으로 보내서 우리는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니 너네가 후비를 쳐라. 그러면 우리도 치고 내려갈게. 전쟁을 하자. 라는 이
편지를 바깥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인 거예요. 그거를 이 일반 백성이었던 고수를 시켜서 파바를 보내는 설정을 한 거죠, 영화에서.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달을 하러 나갔더니 또 문제는 뭐냐? 그래서 어느 부서 소속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부서 소속이 아니라 그냥 대장장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니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니 청나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판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니 대장장이도 가는 길을 왜 군사가 못 가? 대장장이도 목숨 걸고 갔다 왔죠. 그러니까 왜 대장장이도 목숨을 거는데 군사가 목숨을 안 걸어? 걸 사람이 없었던 거지 일단. 그런 개판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또 이 또 조정 안에서는 보면 최명길, 이병헌이 역할을 했던 최명길과 이제 김상원 김윤석이 역할을 했던 김상원이 두 개가 딱 갈라져서 계속 서로 말끼리 부딪히잖아요. 화해하러 나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나가면 요구 조건이라도 조금 협상 시도할 수 있는 게 있다. 오랑캐와 무슨 협상이냐. 결사항전으로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서로의 양보 없이 부딪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시간만 끌었다가는 굶어 죽게 생긴 상황. 결국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게 뒤늦은 판단. 그래서 이제 그 최명길과 좌이정 그리고 호조판서 세 사람을 이제 청나라의 진영으로 보내요. 거기 보면 영화에 보면 그냥 최명길하고 그 좌이정만 가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영의정만 나오는 형태로 나왔었나? 아무튼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는데 실록에는 최명길, 좌이정, 호조판서가 같이 갔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국서를 작성해가지고 청군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청나라 태종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너네 어차피 굶어 죽는 거 알고 있다. 왕이 직접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럼 용서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외교를 잘했었으면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걸 자꾸 질질 끌고 뒤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외교라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거구나. 그냥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게 아니고. 네. 지금도 그럴 거 아니야. 사실 다 모를 뿐이지. 네.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거에는요. 법과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보세요. 그리고 북한 보세요. 상식이 안 통해요. 얘네들은. 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어디다 가둘 건데요?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자와 약자,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폭력으로 뭔가를 달성할 수 없지만 외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폭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게 외교인데 사실 이 한반도의 역사가 슬픈 게 큰 나라 중국을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 외교를 늘 해왔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게 인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 놓으니까 이게 예조 판서 김상원, 이조 참판 정훈 등은 결사양전으로 싸워야 됩니다를 외쳤던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든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오랑캐한테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지 이 두 사람이 자결을 시도합니다. 남한산성 내에서. 근데 결국 이 자결조차 실패해요. 헐. 자살을 못해요. 아니 칼 두고 있는 장수가 왜 자살은 또 못해? 자결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청나라의 요구 조건 11가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구 조건 11가지가 뭐냐? 웃겨요. 진작에 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에 대해 신하의 예를 갖추라.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끊어라. 청나라의 물자 및 군사를 지원하라. 세패를 보내라. 세패가 뭐냐? 세금이에요. 세금. 조공이 조공.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그 이상의 11가지 조건들이 뭐 보면은 뭐 공려를 바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이제 세자와 함께 서문으로 나가서 한강이 꽁꽁 얼어 있을 때거든요. 한강 동편에 삼전도라고 하는 곳, 지금의 의정부, 거기에 가서 머리를 찌우면서 9번 절을 하죠. 이마에 피가 납니다. 그건 뭔데?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절을 하면 사과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9번 절한다는 건 황제한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잖아. 네. 지나고 결과를 알고 보니 참 답답하다. 뭐 그때는 알았겠냐마는. 멍청한 거지. 뒤를 못 보는 거고. 신하의 예를 갖춘 뒤에 이제 소현세자, 세자빈, 복림대군, 임평대군,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볼모로 보내고 오달제, 윤집, 홍익한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결사항전해야 됩니다를 외쳤던 신하들 끌고 가고 그리고 12만 쳐 들어왔다 그랬죠. 끌고 간 여자만 50만. 1인당 4명씩 끌고 갔네. 끌고 간 여자만 50만. 근데 여자를 50만을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 끌려온 여자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돈을 얼마를 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잣집, 양반집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돈이라도 내고 받아오긴 했지만 그치. 못 받아온 여자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생긴 말이 환향녀입니다. 환향녀. 그때 생긴 말이야. 네. 뭐 몽고한테 고려 때 몽고한테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을 보고 환향녀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향녀 논란, 이때 이혼이 엄나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지. 그 왜 네. 백성들이 네.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씨. 백성들이 무슨 죄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청나라에 아주 무리한 조공도 바쳐야 되고 전란 수습은 더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참 웃긴 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때 소현세자, 복림대군, 임평대군 등이 끌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백성들 중에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뭐 노비가 되거나 뭐 핍박을 받거나 여자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궁녀가 되거나 뭐 또 여자 노비가 되거나 이렇게 됐겠지만 왕자들이 끌려왔을 때는 이 왕자들은 청나라 황제의 왕자들과 섞여서 생활을 합니다. 제대로 산 거네. 단지 인질일 뿐이에요. 그냥 알아서 풀려서 살아라 이거예요. 심지어 왕궁에서 궁에서. 더 그냥 좋을 수도 있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종의 차별 대우는 받겠죠. 그렇겠지. 그렇지만 일단은 왕자로서의 대우는 해주고. 그러니까 유학 간 거 아니야? 유학 간 거. 그렇죠. 야, 지금도 유학 가면 인종차별 받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조선 왕이 수틀리면 조선 왕이 예를 들어서 군사를 모으는 행동을 한다라든지 네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라. 행동을 한다라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걔네들은 죽는다. 인질의 개념인 거지. 걔네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 감옥에 가둬두고 뭐 고문을 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죽어라. 나는 군세를 일으키겠다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잘 살아. 유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못한 청나라 입장에서의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볼모로 잡혀온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생활을 해보니까요. 소현세자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청나라가 어마어마한 선진국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오랑캐 머리 뿔 달린 놈들로 생각했는데 소현세자라고 하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인 거 아니야. 세자죠, 세자. 그러니까. 왕의 첫째 아들인 거죠. 인조의 첫째 아들. 세자가 보니까 와 청나라가 진짜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서양의 과학자들 또 서양의 문물들 막 지구본이라든지 뭐 하늘을 살펴보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총포라든지 화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구나.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구나. 발달된 학문, 서적,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막 화려한 옷들,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지는 거였구나. 군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거예요. 나라를 그게 바르지.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웁니다. 배워서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이제 인질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청나라가 집에 보냅니다. 복림대군은 세운세자의 동생이죠. 네, 동생이죠. 집에 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인조가 이제 고생했다. 아이고 적국에서 고생이 많았지. 자 얼른 들어가자 이랬더니 소현세자가 아닙니다. 봐봐.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책들과 서적과 제가 지구본하고 이런 것도 좀 받아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우리 조선을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인조가 표정이 일그러지죠. 그렇지. 인조는 그랬을 것 같아. 뭐? 물 들어왔네?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나한테 나를 이마에 피가 나게 했던 족속들 오랑캐 놈들한테 뭐? 배울 게 있어? 뭐지? 인조는 그랬을 것 같다. 까지만 실록에 있고요. 실록에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소현세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독살설이 나오는 거죠. 독살했다라는 건 실록에 없습니다. 근데 왜 건강하던 소현세자가 집에 오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까요? 네. 처음부터 인조지 지금. 네. 처음부터 병자호란 그 외교를 잘못한 것부터 인조인 모두가 거지. 인조입니다. 걔는 외교도 잘못하고 자식도 못 키우고 가정도 못 다스리고 나라도 못 다스리고. 그 이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이제 복림대군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고 해요. 저 오랑캐 놈들 언젠가는 죽여버리리. 근데 그게 되게 좁은 시선이잖아 사실. 근데 어쨌든 이 복림대군이 인조 다음으로 왕이 됐으니 그 왕이 효종이고요. 효종의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진입니다. 북벌이고요. 그래서 북진 북벌을 굉장히 외치면서 열심히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 그나마 효종이 인조보다 잘했던 거는 청나라한테 안 들켜요. 그래서 열심히 군대를 양성하고 아주 강력한 군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끔 만들어줘요. 이 군대가요. 그래서 청나라한테서 한번 연락이 옵니다. 야 있잖아 저쪽에 북쪽에 나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정벌하러 갈 건데 너네 군대 좀 보내주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선이 어디냐? 지금의 러시아예요. 그래서 거기 정벌하러 효종은 생각하죠. 내가 북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군대를 한번 시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그럼 들키지 않을까? 청나라에 니네 왜 이렇게 세졌어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선 정벌하러 가고 실제로 나선 정벌에 성공하고 이 군대가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 땅이야? 이제 청나라 땅이죠. 그래서 나선 정벌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진짜 군대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전하. 이제 정벌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날짜 잡고 추진해 보자 하다가 효종이 죽습니다. 왜? 뭐 나이 들어 죽었는지 병 들어 죽었는지 죽어요. 그 이후에 이후에는 북벌을 못 하고 군대만 제대로 갖춘 상태가 조선의 군대가 강해졌으니까 뭐 그걸로 끝. 왜냐하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한 번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은 청나라를 친 적이 없어요. 지금 북벌 하다가 죽었네. 네. 북벌할 모든 준비는 다 해놓고.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돼요. 난 이걸 조롱하면서 가르칩니다. 멍청이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럴만하다. 북벌하다 나선 정벌하고 뒤졌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어쨌든 역사 속의 왕들이고 자기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을 거니까 뭐라 내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조금 내려놨으면 자기 고집 좀 내려놓고 그 지잘났다는 그것만 좀 어떻게 잘 내려놨어도 좀 숙일 줄만 알았어도 그게 외교예요. 외교에 필요한 자세인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병자호란은 없을 수도 있었고 왜냐면 그 전에 잘 해놨으니까 관계를 그렇죠. 그러면 청이 또 이렇게 크면서 약간 그거를 등에 업고 우리도 이렇게 좀 했을 수도 있죠. 발전을 했을 수도 있고 있죠. 그게 안 됐더라도 그렇죠. 세연세자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또 왕이 됐으면 더 좋았을 수도 또 있어요.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머무는 동안 청나라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리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숙이고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기록은 없지만 여튼 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랑 생각이 다르고 눈에 거슬리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잘 모르죠.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지만. 그래서 이걸 야.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외교력으로 조금 비화를 해보면 사실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 속에서 뭐 굴욕적인 외교다. 뭐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외교다라고 너 혹시 고개를 더 숙였니?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러한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그 나라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외교관들이나 대통령이나 외교 실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일 때 숙이고 얻을 건 얻되 비밀로 지킬 건 지키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번에 볼튼 회고록 나왔잖아요. 미국의 그 장관이었던 볼튼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강경파였거든요. 대북 강경파. 북한하고 협상하면 안 된다 했던 볼튼이 회고록을 내면서 트럼프를 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고록을 읽었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예요. 그 사이에서 볼튼이라고 하는 그 강경한 놈과 트럼프라고 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 그리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막무가내식 이 놈들 사이에서 연결시키고 우리나라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했네였어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는 거야.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외교라고 하는 건. 근데 외교관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그 성과를 달성했니 어떻니 하고 외교 성과가 막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한테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 김정은한테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 시진핑한테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고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국민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어쨌든 신뢰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냥 1대1의 사람 대 사람의 내 자존심 세울 싸움이 아니잖아. 맞아요. 내가 자존심 세우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맞아요. 숙일 수 있을 때 숙여야지. 맞아요. 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개 숙이는 게 부모인데.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새끼들이 진짜 막 씨. 그러니까 그러한 외교에 관련된 비난 기사가 쏟아지는 거 있죠. 굴욕적이다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끄덕끄덕해요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언론에서 공격을 하면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 이러는 이유가 있겠지. 네. 아이씨. 나중에 밝혀질 내용인 거지. 나중에. 너무 덮어놓고 비난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때 조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그렇지. 또 지금의 이 상황과 외교도 나중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거는 진짜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들어봤을 때 알 수 있는. 왜냐면 그래도 잘했네. 그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있네. 지금 우리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좋게 평가하잖아요. 그때 그때는 당시는 죽일 놈이었겠지. 얼마나 굴욕 외교를 한다 했을 그치. 거예요. 지금 씨 조중동이 그때 있었으면 아주 막 그냥 사람 죽였다 또. 후금이라고 하는 오랑캐한테 고개를 숙인다 이거니까 이게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까지 한번 외교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냥 계약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외교부 장관님 생각난다. 강경화. 너무 멋있는데. 고생이 많으시. 그러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게 특히 약소국의 외교라고 하는 게 진짜 그렇게. 근데 약소국의 외교관 외교부 장관으로서 또 당당할 땐 되게 당당하고 또 이렇게 취할 땐 취할 줄 알고 우리 드러나진 않지만 또 숙일 때는 숙이는 모습도 분명히 있으시겠지. 이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땐 응. 북한 외교관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지. 왜? 아니 진짜 좀 약간 비방용 용어를 섞어서 얘기하자면 좆도 없는 것들이 제일 당당하잖아. 제일 당당해. 여기 오만 지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막 제일 당당해.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왜? 뭐씨 다 죽자 같이 죽자 이거니까 맨날. 갑자기 한마디 덧붙였다가 방송산으로 갔다. 그래요, 살려주세요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북한 외교관들이 칭찬인 거지. 제일 당당해.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칭찬이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관들 보고 이 북한 외교관처럼 못한다고 미친 거 그건 안 되는 아이가. 거야. 그럴 수 없어. 우린 잃을 게 많아. 걔네들이 잃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 잃을 거 없는 놈. 잃을 거 없는 놈이 제일 무서워. 그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실무회담하면 외교관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참아야지 죽이고 어떡하겠어.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되게 이상하게 끝났어. 여튼 네. 네, 그렇습니다. 잃을 거 없는 놈이 제일 무섭다는 결론을 결론이 내렸어. 나네요. 맞아요. 이렇게 외교의 중요성, 외교의 중요성을. 병자호란으로부터 시작된 외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의 결론은 외교 참사입니다. 그러네. 없을 수 있었을, 없어도 됐을 전쟁인데 맞아요. 이놈의 그 참 고집, 고집, 아집. 아집, 그 뭐라고? 그러니까요. 끌려간 여자들 참. 그렇다 어떻게 이봐 한 명의 그 고집 한 명은 아니었겠지만 그 기득권자들의 고집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피해를 봤습니다. 자, 네. 이렇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번 주에 살펴봤고 또 내일이죠. 네. 내일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또 어떻게 풀어낼지. 네. 아니 그래요. 이거 듣고 그거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난 지적받았어. 뭐요? 딴짓하지 말고 촌주가 하는 말 좀 잘 들으라고. 외부 시청자가 그래요? 외부 시청자께서 네. 그 좀 앉아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집중하고 말 잘 들으라고. 계속 딴짓하더만 이러셔가지고 의식적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정말 또 이번 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프라인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